어떻게 23만 평이라는 산지를 기계나 장비를 하나도 이용 안 하고 이제 순수 삽, 호미, 꽃갱이 등 사람 손으로 일구고 수도꼭지도 있었고 그리고 사용 용도가 그 소 그다음에 돼지 그 아파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.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용어도 낯서던 이런 상황에서 그 동물들을 위해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구나. 그 당시는 무항농장이 대단한 소문이 났습니다. 지역사회, 초등학교, 어떤 단체가 전부 거기 시설, 관람차도 많이 가고 소풍도 글로 가고 시설도 잘 돼 있었고 그 당시에 1960년 초에 시설이 그래 되어 있는 건 없었어요. 신부님이 55년에 와서 보니 하양 사회가 너무 살기 어려운 것이라서 제일 먼저 한 게 병원이고 그 다음에는 우유 처리 공장, 무항 농장을 맹걸고 처리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. 편지를 계속 썼어요. 하루에 400장씩, 500장씩. 돈이 이제 빌릴 때 많이 빌리고 해가 어려울 때라요. 그런데 수산아 씨가 오셔가지고 돈을 많이 댔어요. 수지 여사께서 영국으로부터 이제 또 원조도 많이 좀 받고 6.25 끝난 후에 어려운 시절에 그런 공로가 있고 여성 복지도 낯선 때고 사회 복지도 생소하던 그런 시기에 외국인이 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참 헌신을 했구나. 네, 1950, 60년대 대한민국에서 가난을 좀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던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꿈의 농장을 꿈꾸는데 그게 바로 경산 하양의 무항농장인데요. 여기에서 자가 사료를 재배해서 소와 돼지를 길러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또 목장 유지에 필요한 돈을 벌고 농부들에게는 대규모 농장 또 가축 사육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범 농장을 운영하고자 했는데 이대로만 됐다면 참 이상적이겠어요. 그 당시에 우유가 혹은 더 나아가서 낙농업도 조금 낯선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까? 낯설었지만 그러나 먹을 거라면은 뭐든지 반가운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관심도 컸고 또 나라 전체에서 개간 사업과 이런 쪽을 장려했기 때문에 당시 경상북도 지사인 김인 지사께서 정부에서 수입한 홀스타인 젖소를 3마리나 보내줬다고 합니다. 네. 또 지사 부인과 또 그분의 친구들이 번식이 빠른 또 성장이 빠른 바커시 돼지도 뭐 3마리나 사서 보내줬다고 하고 수산나 여사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젖소를 수입해서 또 키우도록 했다고 합니다. 우유를 수로 짜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게 어려워가지고 호주 PX를 통해 가지고 호주에서 기계 설비를 반자동식으로 옛날에는 우유병이 뚜껑 따는 병이었었어요. 그래서 이래 캡이 있는 게 그래서
우유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지역 서민들한테 돈 일부는 받았지만 거의 무료로 건강관리상의 무료를 배포를 많이 했습니다. 농장이 3년째 됐을 때는 보리, 밀, 옥수수, 감자, 고구마 등의 이제 그 재배한 작물도 아주 다양해졌다고 합니다. 네, 그때 기록을 보니까 돼지는 200여 마리, 또 소와 송아지가 35마리 정도, 또 그리고 다양한 작물들을 키웠는데 대개 이제 이 사료로 쓰기 위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. 잘 되어서 우유도 이제 하양 시장을 넘어서 대구까지 진출했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되기까지는 근무 혜택, 뭐 숙식 제공 이런 복지도 또 좋았습니다. 당시 임금은 월 5천에서 6천. 네. 어느 정도죠? 예를 들어서 대학을 나와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시던 제 큰아버지께서 이 당시에 월 6천 원 받아주셨어요. 당시에 이제 직원을 뽑을 때도 그냥 뭐 단순한 공개 채용이 아니라 가장 혹은 부녀자, 그래서 더 한 사람이 소득을 얻었을 때 가족이 전반적으로 또 괜찮아질 수 있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, 신부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월급을 주고 대접하면서 빈둥거리고 시간을 옳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고 해요. 정말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그 당시에 이 시스템도 임금 체계라든지 이런 복지도 참 선진적이셨습니다. 농장 운영뿐만이 아니고. 그래서 저기 수산나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이 약간 보면 선진국에서 가지고 있는 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좀 깨는 그런 계기도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통 저런 게으르니까 가난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. 막상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누구나 기회가 오고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면 달라질 수 있다. 그렇게 또 실제로 증언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우리 지역에 그 당시에 이렇게 선진적인 또 유럽식의 대규모 목장이 생긴 데는 이임춘 신부님의 그 추진력 그리고 또 수잔나 여사의 그 또 가치 이런 부분이 잘 어우러졌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60년대 시작이 돼서 64년에 첫 삽을 뜨지만 그리 또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. 70년 되면서 운영이 중단되거든요. 이게 문을 닫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한 우유업체가 대구와 인근 지역의 우유 판매 독점권을 이제 가지기 위해서 그 독점권을 가지려면 꼭 보면 나쁜 무리들, 깡패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무항농장 운영을 계속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. 그 얘기를 신부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. 깡패들이 와서 괴롭히고 돈 문제는 처음 시작부터 계속 늘 모지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부님께서 많이 힘드셨고 신부님께서 뭐 해외에 편지도 쓰고 뭐 해도 딱 고정된 어떤 보장된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월급을 제때 줄 수 있을 때도 있었지만 못 준 때도 있고 해서 노동자들의 그 불만도 점점 쌓여갔고 수지 여사 집안에서 돈을 많이 도왔지만은 오는 돈보다도 항상 계획하는 게 하고 싶은 게 더 컸기 때문에 돈이 늘 모자라고. 그렇습니다. 결국 이제 무항농장은 문을 닫게 되는데요.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. 당장 가축들을 팔아야 하고 또 가축을 팔면 우유가 또 생산할 수 없으니까 수익이 부족해지고 자금난이 오고 또 그런 악순환을 겪다가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. 그분들은 뭐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남아있는 건물들은 건축사적으로 그 자료들을 보면 건축가들이 가지고 너무나 잘 지은 집이다. 지금도 비 한 방울 새지 않는구나. 아주 합리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.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또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또 얘기도 있어요. 뭐 20대 젊은 나이에 가서 뭐 일을 하고 얼마를 받았고 그런 얘기도
그 자리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정말 소송을 잃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이 그때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일을 전개한 것처럼 우리는 2024년과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, 어떻게 살면은 내 삶을 보람 있게 살았다라고 나중에 죽음 앞에서 회상할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, 그걸 생각을 하고 발견해내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